안녕하십니까? 평생 공부 정 라파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이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토요일인데 벌써 오전 10시 13분이 됐습니다. 방문각 페이지 289입니다. 온도 환경입니다. 온도에 따른 대사작용, 대사반응. 작물의 생리대사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작물은 생물 저온이 있고 저온까지는 온도 상승에 따라 생리대사가 빠르게 증가하나 저온 이상의 고온에서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반응 속도가 줄어듭니다. 온도에 따른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온도와 광합성.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광, 수분, 온도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는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합성 속도는 온도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나 오히려 저온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은 감소합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광합성 작용, 온도가 높아질 때 호흡 작용보다 낮은 구간입니다. 최고 온도가 30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감소하고요. 45도에서 45도는 정지합니다. 온도와 호흡. 온도의 상승은 작물의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저온을 넘는 고온은 체내 효소계의 파괴로 호흡 속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하고 온도에 의해서 굳습니다.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온을 넘는 고온은 체내 효소계의 파괴로 호흡 속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호흡작용, 온도가 높아질 때 광합성 작용보다 높은 구간입니다. 최고는 32에서 35도고요. 감소하다가 50도에선 정지합니다. 양분의 흡수 및 이행, 온도의 상승으로 세포의 투과성 및 용질의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양분의 흡수 및 이행이 증가합니다. 저온 이상의 온도에서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량이 적어져 정상적인 호흡을 못해 탄수화물의 소모가 많아지면서 양분의 흡수가 감퇴됩니다. 저온에서는 뿌리의 당류, 탄수화물 농도가 높아져 잎으로부터 전류가 억제되고 고온에서는 호흡작용이 왕성해져 뿌리나 잎에서 당류가 급격히 소모되어 전류될 물질이 감소합니다. 동화산물이 곡실로 전류되는 양은 조생종이 많고 만생종은 적습니다. 조생종 빠름. 온도와 증산입니다. 증산은 작물로부터 물을 발산하는 중요한 기작입니다. 온도의 상승은 작물의 증산량을 증가시키고 온도에 따른 작물의 체온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온도와 휴면, 원예 작물의 휴면은 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원예 작물의 휴면은 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대 지역과 같이 기온이 연중 높은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은 일반적으로 휴면이 없거나 휴면의 깊이가 매우 낮습니다. 열대 지역, 휴면 매우 낮습니다. 온대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은 고온이나 저온 조건에서 휴면하거나 휴면이 타파됩니다. 온도에 의한 휴면, 고온 휴면 작물, 상추, 마늘, 양파는 고온일 때 싹을 안 틔우려고 조정합니다. 그걸 고온 휴면이라고 합니다. 저온 휴면 작물은 딸기, 포도, 사과, 철쭉 등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쇼축감이긴 한데 지금 농촌 지도사에서는 쇼축감이지만 손해평가사에서는 좀 꼭 필요한 정도를 모르겠네요. 온도에 의한 휴면 타파입니다. 고온 처리를 통한 휴면 타파. 포도의 휴면화는
45에서 50도의 열수 또는 열풍 처리로 휴면이 타파됩니다. 개나리, 진달래 등의 휴면화는 30에서 35도 물에 10시간 내외 침지하면 휴면이 타파됩니다. 백합구구는 45도 물에 1시간 정도 침지하면 휴면이 타파됩니다. 저온에 의한 휴면 타파입니다. 사과, 복숭아 등의 종자는 일정 기간, 일정 온도 이하로 저온 처리해야 휴면이 타파되므로 겨울철 땅 속에 묻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여 휴면을 타파합니다. 온대가스의 눈도 저온을 경과해야만 휴면이 타파됩니다. 저온 요구도 휴면 타파에 필요한 저온 처리 시간입니다. 작물별 저온 요구도 7도 이하 적산 시간, 딸기, 만생종 300에서 700시간, 딸기 조생종 0에서 20시간, 복숭아 100에서 1250시간, 사과 200에서 1400시간, 배 200에서 1400시간 등입니다. 온대가수는 적당히 추운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하고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서 온대가수 품종의 재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딸기의 경우도 저온을 필요로 하며 최근 국내에서는 시설에서 반촉성 재배 또는 촉성 재배 작형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휴면이 없거나 얕은 조생종 품종이 육성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딸기 휴면 타파. 자, 유효 온도입니다. 주요 온도입니다. 유효 온도. 작물이 생육이 가능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범위 내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생육 온도.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최적 온도. 작물 생육이 가장 왕성한 온도를 의미합니다. 최고 온도. 작물 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최저 온도. 작물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한계 온도. 임계 온도라고도 하고 농작물들 자체의 생물학적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의미합니다. 적산 온도. 작물이 일생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총 온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적산 온도. 작물의 발화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일평균 기온 0도 이상의 기온을 총 합산한 온도입니다. 적산 온도는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려면 일정한 총 온도량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생겼습니다. 주요 작물의 적산 온도. 여름 작물. 벼는 3500도 에서 4500도, 담배는 3200도에서 3600도, 메밀 1000도에서 1200도, 조 1800에서 3000도, 목화 4500에서 5500도, 옥수수 2370도에서 3000도, 수수 2500도에서 3000도, 콩 2500도에서 3000도, 겨울 작물은 1700에서 2300도, 봄작물 아마 1600에서 1850도, 봄보리 1600에서 1900도, 감자 1600에서 3000도, 완두 2100에서 2800도입니다. 저 이거 농촌지도사 시험 볼 때 2003년에 또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담배가 뭐보다 아마 감자보다 뭐 적산 온도가 만내 적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학문서책을 버렸는지 아무튼 그때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유효 적산 온도, 유효 온도입니다. 생육이 가능한 기본 온도와 유효 고온 한계 온도의 범위 내의 온도입니다. 기본 온도. 작물 생육의 저온의 한계, 즉 생육은 멈추지만 죽지는 않는 온도입니다. 에휴, 죽지 않게 기본만 해라고 이거. 죽지 않는 온도. 이게 너무 웃겨요. 기본 온도는 대체로 여름 작물은
8도, 월동 작물과 과수는 5도로 봅니다. 유효 고온 한계 온도. 작물 생육에서 고온의 한계, 즉 어떤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생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온도입니다. 유효 적산 온도. 유효 온도를 작물이 발화 이후 일정한 생육 단계까지 적산한 온도입니다. 온도의 변화입니다. 기온의 일변화, 변온. 기온의 일변화 또는 변온이란 하루 중에서 기온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기온의 일교차, 즉 변온의 정도는 작물의 생리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의 일변화는 대체로 오전 6시경이 최저, 오전 10시 전후의 기온은 일평균 기온에 가깝고 오후 2시에서 4시경이 최고입니다. 지표면의 온도. 이는 계절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에너지. 지표면에 입사되는 입사에너지는 정오시간에 최대가 됩니다. 방출에너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출에너지는 약 2시간 전후에 최대가 됩니다. 지표면 온도. 지표가 데워지는 시간과 열을 최대로 방출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지표 온도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대가 되며 약 새벽 6시에 최저가 됩니다. 작물 생육과 변온의 영향. 변온과 작물의 생리, 야간의 온도가 저온에 비해 높거나 낮으면 뿌리의 호기적 물질 대사의 억제로 무기 성분의 흡수가 감퇴됩니다. 변온은 당분이나 전분의 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야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탄수화물 축적에 유리한 영향을 줍니다. 변온과 발화. 일반적으로 변온은 발화를 촉진합니다. 당근, 파슬리, 티머시 등 변온이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지 않는 작물도 있습니다. 당파티. 당파티는 변온이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당파티. 변온과 생장.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빠릅니다. 변온과 개화.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커서 밤의 기온이 비교적 낮은 것이 동화 물질의 축적을 조장하여 개화를 촉진하며 화기 또 커진다고 합니다. 개화의 변온이 좋다는 말입니다. 변온과 동화 물질의 축적.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것이 동화 물질의 축적에 유리하지만 밤 기온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저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화 물질 축적에 유리한 것은 높은 낮 기온은 광합성량의 증가와 동화 물질 전류가 촉진되고 낮은 밤 기온은 호흡에 의한 동화 물질의 소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온 높으면 광합성량 증가, 동화 물질의 전류이고 밤에는 호흡에 의한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밤 기온은. 낮은 밤 기온은. 변온과 결실. 대체로 변온은 작물의 결실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밤 기온이 20도일 때 과중이 최대가 됩니다. 콩은 밤 기온이 20도일 때 결합률이 최대가 됩니다. 주야간의 온도차가 커지면 벼의 등숙이 빠르며 야간의 저온은 청미를 적게 합니다. 등숙기의 밤 기온이 초기 20도, 후기 16도로 점차 낮아져야 등숙이 양호합니다. 산간지는 평야지보다 변온이 커서 동화물질의 축적에 유리해 벼 등숙에 양호합니다. 등숙 기간 중 자포니카 벼는 일평균 기온 21에서 23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아 벼. 한국, 일본, 대만. 어쨌든 수온, 지온 및 작물 체온의 변화입니다.
수온도, 땅의 온도 및 작물 체온의 변화. 수온은 변온이 늦어 비열이 낮죠.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시간은 기온보다 약 2시간 늦습니다. 수온의 최저 온도는 기온보다 높으며 최고 온도는 기온보다 낮고,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 변화의 폭은 작아집니다. 벼 생육 초기의 물은 밤에 보온 효과를 보이며 냉온기의 심수 관계는 냉해를 경감시킵니다. 냉수 관계는 작물 생육에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온. 토양은 변온이 늦어 지온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시간은 기온보다 약 2시간 늦습니다. 지온의 최적 온도는 일반적으로 기온보다 높고 최고 온도는 대체적으로 기온보다 높습니다. 높아? 낮지 않고? 높아? 요거 체크. 오타 같은데? 최고 온도도 높다고? 땅이 더 뜨거워? 기온보다? 그럴 리가? 만약 수분이 많은 백토라면 기온보다 낮고, 건조한 흑토의 경우 기온보다 월등히 높다. 이 얘기하는 건가? 이거 다시 파악해야 돼요. 건조한 흑토는 혹서기에 작물 군락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게 맞네. 내가 이게 지금 상식이 좀 잘못됐나 보네. 어린 식물의 경우 열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온도도 높고 최저 온도도 높고. 작물의 체온. 작물의 체온은 공중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으며 작물 군락의 밀도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밤이나 음지의 작물 체온은 흡열보다 방열이 우세하여 기온보다 낮습니다. 여름 한낮에는 방열보다 흡열이 우세하니까 대체적으로 기온보다 높답니다. 생리작용에 따른 발열로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 기온의 변화. 최고 기온은 작물의 월화를 지배하며 감자는 고랭지에서는 월화하나 평지에서는 월화하지 못합니다. 대댕이병. 최저기온 1월은 작물이 월동을 지배하며 가을보리는 평야지 전역에서 월동하나 가을 보리는 영남 호남 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무상기간은 여름 작물의 생육 가능 기간을 표시하며 무상기간이 짧은 고지대나 북부지대에서는 벼의 조생종이, 무상기간이 긴 남부지대에서는 만생종이 재배됩니다. 계절적 기온의 변화입니다. 최고 기온 8월은 작물을 월화를 재배하며 감자는 고랭지에서는 월화하나 평지에서는 월화하지 못합니다. 최저 기온 1월은 작물의 월동을 재배하며 가을보리는 평야지 전역에서 월동하나 가을 쌀보리는 영남과 호남 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무상기간은 여름 작물이 생육 가능 기간을 표시하며 무상기간이 짧은 고지대나 북부지대에서는 벼의 조생종이, 무상기간이 긴 남부지대에서는 만생종이 재배됩니다. 계절적 기온 변화와 작물 생육의 관계. 봄 기온이 일찍 상승하면 맹류의 수확이 빨라집니다. 봄봄봄 봄이 왔어요. 기온이 일찍 상승하면
맹류의 수확이 빠름 빠름 빠름. 가을의 기온이 늦게까지 따뜻하면 벼의 등숙이 안전합니다. 와, 여름이다. 초여름 기온의 급격한 상승은 월동 목차의 하고가 심하다. 바캉스가 준비하지 마시고요. 월동 목초의 하고가 심한 걸 살펴주세요. 월동 목초의 하고 현상 심한 게 뭐라고요? 띠블레, 티머시, 블루그래스, 레드 화이트인가? 요게 하고 현상이 집다 심합니다. 초겨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맹류의 월동이 나빠집니다. 봄 기온 상승, 맹류 수확이 빨라지는데 초겨울 기온이 떨어지면 맹류 월동 나빠져요. 하고 현상 나오죠? 내한성이 강하여 월동을 잘하는 북방형 목초인 띠블레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생장이 쇠퇴 정지하고 심하면 황화 고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온장애입니다. 열해. 작물은 생육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리적 해가 초래되고 한계 온도 이상에서는 고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입는 피해를 열해 또는 고온해라고 합니다. 열사.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받는 열해로 고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시간 동안. 열사점, 열사온도, 열사를 일으키는 온도입니다. 최적 온도. 작물 생육이 가장 왕성한 온도가 낮은 북방형 목초나 각종 채소를 하우스 재배를 할 경우 흔히 열해가 문제되며, 묘포에서 어린 묘목이 여름나기 할 때도 열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296입니다. 열해의 기구. 유기물의 과잉 소모. 고온에서는 광합성 양보다 호흡량이 우세해져요. 고온이 지속되면 유기물의 소모가 증가하죠. 질소대사의 이상. 고온은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여 암모니아의 축적이 많아지므로 유해 물질로 작용합니다. 더울 때 찌린내라고 생각합니다. 찌린내. 암모니아. 철분의 침전. 고온에 의한 물질 대사의 저해는 철분의 침전, 액체 속에 존재하는 작은 고체가 액체의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는 일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황백화 현상은 영양분 결핍이나 병균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엽록소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녹색을 띠어야 할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노란색 또는 흰색에 가깝게 되는 현상을 황백화라고 합니다. 즉, 황백화는 대개 엽록소가 부족하여 노랗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과다한 증산 증가. 증산이 과다하게 증가합니다. 열사의 원인. 원형질 단백질의 응고. 지나친 고온은 원형질 단백질의 열 응고가 유발되어 열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원형질막의 액화. 고온에 의해 원형질막이 액화되면 기능의 상실로 세포 생리작용이 붕괴되어 사멸하게 됩니다. 전분의 점개화. 고온에 의한 전분의 점개화는 엽록체의 응고, 탈색으로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점개는 끈끈하게 엉김 또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열해입니다. 얘는 지금 죽었고요. 얘는 해로운 거.
열의 대책. 내열성 작물을 선택합니다. 작물의 종류 중 월하 할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합니다. 재배 시기의 조절입니다. 혹서기 위험을 피합니다. 관계를 통해 지온을 낮춥니다. 피음 및 피복합니다. 환기.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의 조절로 지나친 고온을 회피합니다. 과도한 밀식과 질소 가용 등을 피합니다. 작물의 내열성. 내건성이 큰 작물이 내열성도 큽니다. 세포 내 결합수가 많고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이 커집니다. 결합 한 톨 있으면 좋겠죠? 물이? 유리수는 생체나 토양 가운데서 함유된 수분 가운데서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물입니다. 곧 생체 따위의 구성 분자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이죠. 생체 반응, 영양물, 이온 따위의 수송 등 중요한 역할을 하나 유리수가 많으면 내열성이 작아지고요.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이 커집니다. 세포의 점성, 염류 농도, 단백질 함량, 당분 함량, 유지 함량 등이 증가하면 내열성이 커집니다. 작물의 연령이 많아지면 내열성이 커집니다. 노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연령이 많아지면 내열성이 커집니다. 제가 또 열을 좀 잘 건지잖아요. 나이 많아도. 기간별로는 주피와 완성엽이 내열성이 크고 눈과 어린 잎이 그 다음이며 미성엽과 중심주가 가장 약합니다. 눈유, 주한 눈유, 미중, 미성엽. 주피는 대개 목본 식물에서 발견되는 조직으로 식물의 표피를 대신하여 식물을 보호하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외곽 구조이기 때문에 내열성이 강하고요. 완성엽은 완전히 전개하여 충분히 다 자란 잎이어서 연령이 많아지면 내열성이 커지는 거에 생각하면 되겠고요. 중심주는 고등식물의 줄기와 뿌리의 중심 부분인데 가장 약합니다. 열에. 근데 뭐 보호받고 있는데 뭐 일단 미성엽과 중심주가 가장 약합니다. 고온, 건조, 다조, 쪼이는 햇볕 환경에서 오래 생육한 작물은 경화, 하드닝 되어 내열성이 큽니다. 저도 공무원 된 지 8년 가까이 돼서 조금 뭐 민원은 경화가 하드닝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목초의 하고 현상. 내한성이 잘 커서 잘 월동하는 다년생 한지형 목초가 여름철에 생장이 쇠퇴 또는 정지하고 심하면 고사하여 목초 생산량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건조가 심할수록 잘 발생하죠. 티머시는山간부 고지대에서는 경미하지만 중남부 평지에서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티머시, 켄터키 블루그래스, 레드클로버 등은 하고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띠블레, 오처드 그래스, 페레니얼 그래스, 화이트 클로버 등은 조금 덜합니다. 오퍼
얘랑 구분하면 될 것이고. 블루랑 오퍼? 오퍼는 조금 덜해. 오퍼. 원인, 고온, 한지형 목초는 생육 온도가 낮아요. 18도에서 24도에서 생육이 감퇴되고 24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정지 상태에 이른답니다. 건조, 한지형 목초는 대체로 요수량이 커서 요수량 한번 가볼까요? 흰명아주, 호박, 오이, 엘펠퍼, 클로버, 완두 이렇게 해왔잖아요. 하하, 오, 완전 크렐. 얘네들이 지금 요수량이 크잖아요.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없애는 수분량, 필요한 수분량, 소비된 수분량 뭐. 여름철 고온뿐 아니라 건조의 경우도 하고 현상이 큰 원인이 된다는군요. 아무튼 요수량, 이건 요수량 얘기입니다. 요수량. 요수량 작은 건 뭐였죠? 옥수수, 수수, 기장이었죠. 자, 장일. 월동 목초는 대부분 장일식물로 초여름 장일 조건은 생식생장으로 전환되어 하고현상이 조장됩니다. 장일식물이 뭘까요? 일장, 1일 24시간 중에 명기 길이가 긴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명기, 밝은 기간 햇빛이 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암기, 식물의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나중에 강의나. 병충해, 여름철 고온 다습 조건에서 쇠약해지고 병충해가 증가하여 하고 현상이 조장됩니다. 고온 다습 조건. 잡초, 잡초가 무성하여 목초의 생육이 더욱 억제되어 하고 현상이 조장됩니다. 대책, 스프링 플러시의 억제. 스프링 플러시란 북방형 목초는 봄철 생육이 왕성하여 이때 목초의 생산량이 집중되는데 이것을 스프링 플러시라고 합니다. 스프링 플러시의 경향이 심할수록 하고 현상도 조장되므로 봄철 일찍부터 약한 채초를 하거나 방목하여 스프링 플러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추비를 늦게 여름철에 주면 스프링 플러시가 완화되며 하고 현상도 완화됩니다. 관계, 고온 건조기의 관계를 통한 지온 저하와 수분 공급으로 하고 현상을 경감시킵니다. 초종의 선택, 환경에 따라 하고 현상이 경미한 초종을 선택하여 재배합니다. 고랭지에서는 티머시가, 평지에서는 하고 현상이 덜한 오처드 그라스가 많이 재배됩니다. 띠블레 오퍼 화이트. 하고 피해가 심한 작물은 띠블레고 하고 피해가 적은 작물은 오퍼레이얼 라이그레스 홈파. 하고 현상이 적거나 없는 남방형 목초의 홈파, 섞어 뿌림. 2가지 이상의 작물 종자를 혼합해서 파종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상에 의한 목초 생산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목과 채초의 조절. 목초의 과도한 생육은 병충해 유발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유발하므로
약한 정도의 방목과 채초는 하고 현상을 경감시킵니다. 일소, 선스칼드? 모르겠네. 의,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원줄기나 원가지의 수피 조직, 과실, 잎에 발생하는 고온장애입니다. 겨울철 밤에 동결되었던 조직이 낮의 직사광선에 의하여 나무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원줄기나 원가지의 남쪽 수피 부위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발생, 건조하기 쉬운 모래땅, 토심이 얕은 건조한 경사지, 지하수위가 높아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일소 현상이 배상형 술장형 나뭇가지. 배상형이 개심형 보다 발생이 심합니다. 주지형보다 발생이 심해? 그렇구만요. 뭐가 일소 수피 조직 과실 잎이 발생하는 고온장인데 이 배상형 가지 개신명보다 발생이 심합니까? 배상형이 발생이 심하다나 가야 되겠네요. 배상형이 발생이 심하다. 과수에서? 그렇군요. 원가지의 분지 각도가 넓을수록 심하고 수세가 약한 나무나 노목 직경 5cm 이상인 5cm면 여기 얼마야? 1, 2, 3, 4, 5 이상의 굵은 가지에서 발생이 많아요? 이게 5cm인데? 이따만한 굵은 가지에서 일소가 많다고요? 직사광선의 원줄기가? 약한 나무 위에 됐고 노목 5cm 외인데 과실에 봉지를 씌웠다가 착색 촉진을 위해 벗겼을 때 강한 햇빛에 의한 일소가 발생하기 쉽죠. 그렇겠죠. 이거는 동양이나 남양의 과수원보다 서양의 과수원에서 더 심하게 발생합니까? 지금 시대가 좀 기후변화가 좀 많은 시대라 이게 의외로 이게 좀 의외였고 배상형이고 각도가 넓을수록 심하고 직경 5cm 이상의 굵은 가지에서 발생이 많다. 서양의 가수원에서 더 심해. 서양 의외군요. 대책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말해 뭐하냐? 아유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나무 맞출 수 있죠? 설마 이런 걸 오답하진 않겠죠? 전정시 굵은 가지에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잔가지를 붙여서 해가림. 어머나 잔가리 붙여서 해가림이에요. 전정시 착착착착착착착 백도제 수성 페인트를 도포해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너무 건조하여 지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부초를 하거나 관수를 한다. 부초, 풀을 베어 채소나 작물의 품질 향상과 토양 침식 방지에 잡초 방지를 위하여 덮는 것. 이불로 덮어줘라. 초이불로 덮어줘라. 그래스 멀칭. 이거 뭐라 하지? 토양 멀칭? 토양 멀칭의 일종이겠군요. 자, 저온장에 갑니다. 냉해입니다. 추워. 칠링 인저리.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저온에 의해서 받는 피해입니다. 여름 작물에 있어 고온이 필요한 여름철에 비교적 낮은 냉온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아 피해를 받는 것을 냉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냉해가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있다기보다는. 열대 작물은 20도 이하에서 영양체의 냉해가 발생하고 온대 작물은 1에서 10도에서 냉해가 발생합니다. 냉해의 구분: 지연형 냉해, 딜레이 냉해.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걸쳐 오랜 시간 냉온 또는 일조 부족으로 생육의 지연, 출수 지연으로 등숙기의 낮은 온도에 처함으로 등숙의 불량으로 결국 수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냉해입니다. 변은 8에서 10도 이하에서 잎에 황백색 반점이 생기고 잎 끝으로부터 위조, 고사하며 분열이 지연되고 늦게까지 지속됩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몇 쪽인가 볼까요? 500. 하고도 10입니다. 10입니다. 512. 와, 그러면 지금 이게 5분의 3도 안 읽은 거예요. 60%. 60%면은 꽈락 얼마나고 합격인데. 어쨌든 300조 기념합니다. 오늘은 시험이 49일 남은 2026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자, C. 특히 출수 30일 전부터 지금 우리 뭐 하는데요? 딜레이형 냉해합니다. 지금 딜레이형 냉해. 특히 출수 30일 전부터 25일 전까지 5일간. 이걸 얘기하는군요. 어휴. 자, 수인기가 이제 출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수에서 역산해서 30일부터 25일까지 이 5일간 무슨 냉해가? 딜레이형 냉해가 벼가 생식세기에 접어들고서 유수 형성을 할 때 출수기에서 수인기가 30일, 수인기부터 한마디로 수인 초기라는 건가? 수인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유수 형성할 때 저온을 만나면 출수가 가장 지연됩니다. 요때 출수기 230 여기죠. 유수 형성. 영양 생장을 마친 후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면서 어린 이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이삭이 분화 발달하는 것이죠. 질소, 인산, 칼륨, 규산, 마그네슘 등 양분의 흡수가 저해되고 추우니까요. 물질 동화 및 전류가 저해되며 질소 동화의 저해로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지고 호흡의 감소로 원형질 유동이 감퇴 또는 정지되어 모든 대사 기능이 저해됩니다. 동화 물질 전류,
광합성에 의해 잎에서 생성된 탄수화물을 동화물질이라고 합니다. 변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변화 이렇게 변은 나란히 맥이잖아요. 이 물질들이 저장 또는 소비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데 잎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갈까? 잎이니까 이렇게 갈까? 왜 그래? 정라펠 예술한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나 이렇게 가겠죠. 동화물질은 질소 동화작용. 식물과 조류에서 외부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특정한 생화학 반응을 통해 자체 구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식물은 흡수한 질소 성분을 질소 동화작용을 통해 단백질, 핵산 같은 유기질소 화합물을 합성하죠. 원형질 유동. 살아있는 세포의 원형질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세포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장애형 냉해.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 사이, 특히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에 냉온의 영향을 받아서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꽃가루의 방출이 수정의 장애를 일으켜 결국 불임 현상이 초래되는 유형의 냉해입니다. 감수 분열기. EN의 염색체가 N으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세포 분열 시기를 말합니다. 해야 하나요, 이거? 체세포 분열. 요게 감수 분열입니다. 염색체 수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므로 세포마다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이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생식세포가 생기는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며, 이 반감된 염색체를 가진 암수가 수정에 의해서 비로소 정상적인 수를 갖추게 됩니다. 벼의 감수 분열기의 내냉성이 약한 품종은 17에서 19, 내냉성이 강한 품종은 15에서 17이며 냉온을 1일 정도라도 만나면 약강 외부를 싸고 있는 탑헤드 세포가 비대하고 화분이 불충실하여 약이 열리지 않으므로 수분되지 않아 불임이 됩니다. 탑헤드 세포의 이상 비대는 장애형 냉해의 좋은 예이며 품종이나 작물의 냉해 저항성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꽃이 이렇게 있으면 암술이 있겠고 수술이 요렇게 있는데 요 안에 탑헤드 세포가 있어요. 그 탑헤드 세포가 비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춥잖아요. 그러면 비대해져 가지고 이상 비대해 갖고 장애형 냉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낮 기온이 높으면 밤에 기온이 다소 낮아도 냉해가 회피된다. 병해형 냉해. 병이죠, 병. 벼의 경우 냉온에서는 규산의 흡수가 줄어들므로 규지라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도열병균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됩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면역성이라고 하잖아요. 면역성 결핍으로 저항성 저하로 일어나는 거는 병해성 냉해입니다. 규질화, 규소를 합성하여 체내의 표피 세포의 규산으로 퇴적되어 표피 제빅이 단단하고 까칠까칠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벼가 이렇게 있으면 가락 조금 있겠고요. 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탁탁해지고, 또 우리 벼 클 때 이렇게 할 때 이거 기둥도 줄기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규질화가 좋은데 이게 없으면 면역성 결핍으로 저항성이 떨어져서
병해형 냉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슨 병? 도열병. 벼도열병. 광합성의 저하로 체내 당압량이 저하되고 질소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체내에 방황하는 아미노산이 많아요. 유리아미노산을 방황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합시다. 뭐 합성을 못해요. 좋은 성분으로. 암모니아가 축적되어 병의 발생을 더욱 조장하는 유형의 냉해입니다. 혼합형 냉해. 장기간의 저온에 의하여 지연형 냉해. 딜레이형 냉해죠. 이거는 지금 요게 중요한 스윙. 출수기 30에서 25도. 장애형 냉해. 탑헤드 가육비대 수정이 안 됐어요. 이런 거. 병해형 냉해. 도열병 등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혼합형은 수량 감소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거 손해평가사한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손해평가사가 되는 입장으로서 상식으로 열심히 알고 있겠습니다. 냉해의 기구. 냉해 초기의 증상은 원형질 막의 손상을 수반하죠. 저온장애를 받는 조직은 원형질 막의 손상에 따른 침투성 증가로 전해질의 침출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와 미토콘드리아의 막도 해를 입습니다. 얘네들이 다 이중막이잖아요. 엽록체도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인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저온에 강한 작물이 아니라면 저온에 민감한 작물은 장애가 일어나는 온도에서 갑작스럽게 반투막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반투막. 용액이나 기체의 혼합물의 어떤 성분은 통과시키고 다른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인데 이게 나름대로 필터가 있는데 원형질 막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용매는 통과시키지만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막이며 그런 성질을 반투성이라고 합니다. 용매가 반투막을 통과하는 형상은 삼투입니다. 반투막은 어떠한 한계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동형이 고형으로 변하게 되어 선택적 투과성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반투막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필터 역할을 못하니까 얘가 지금 얼었어. 그래가지고 못해서 죽는 거죠. 냉온에 의한 작물의 생육장애. 광합성 능력 저하되고요. 양수분 흡수 장애 있고요. 양분의 전류 및 축적 장애 있고요. 단백질 합성 및 효소 활력이 저하되고요. 꽃밥을 만드는 주머니 속 화분, 꽃가루 종자식물, 생시세포의 세포가 이상입니다. 아까 탑헤드 이상. 추워서, 아유 추워. 탑헤드가 얼어서 불었나요? 국화의 로제트 현상. 국화 재배 시 여름 고온을 경과한 후 가을에 저온을 접하면 절간이 신장하지 못하고 짧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로제트화는 여름철 고온 후 저온이 경과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로제트 현상을 타파하려면 저온에서 15일에서 4주 이상 저온 처리, 지베렐린 100ppm 처리, 삽목에 쓰이는 줄기, 뿌리, 잎 또는 밝은 묘의 냉장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3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도 다음 파트가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거 너무 읽었나요 지금? 408쪽까지 가겠습니다. 로제트. 화해에서 줄기가 신장하지 않고 뿌리에 직접 잎이 붙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잎이 붙어요? 근출엽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제트. 근출엽의 상태. 근출엽. 지표 부근의 줄기로부터 나와 마치 뿌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제트 현상은 지금 보면요,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줄기가 있어요. 국화의 삽목 같은 경우는 쭉쭉
쭉 뭐 이렇게 근데 다 로제트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냉해 대책, 내냉성 품종의 선택. 냉해의 저항성 품종 또는 냉해 회피성 품종을 선택한다. 피하세요. 빠름 수생종으로. 입지 조건의 개성, 방풍림 설치, 객토 밑다짐 등으로 누수답을 개량, 암거 배수로 습답을 개량, 지력 배양으로 건실한 생육을 꾀합니다. 보온 육묘로 모짜리 냉해의 방지와 생육기간을 앞당겨서 등숙기에서의 냉해를 회피하고 지나친 질소 시비를 피합니다. 재배 방법의 개선, 조기 재배, 조식 재배로 출수 성숙을 앞당겨서 후딱 재배해버리십시오. 인산, 칼륨, 규산, 마그네슘 등을 충분히 시용하고 소주 밀식하여 강건한 생육을 유도합니다. 얘는 잘 이해해야 되겠네요. 아,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추위를 벗어나라는 거군요. 밀식. 소주 밀식. 모를 낼 때 모 한 포기의 모수를 적게 하고 전체 면적에 심는 포기 수를 많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 포기 모수는 두세 대로 하고 한 평에 90포 이상을 심습니다. 90포 이상, 90포. 모수는 한두 개. 한 평. 한 평이면 3.3 제곱미터니까. 잠깐만요. 해볼까? 3.3. 한 평. 여기도 평으로 가네요. 제곱미터를 말하는 시대. 냉온기에 심수, 관계, 담수, 물깊이 대기, 일정 깊이로 물을 담아둠. 냉해 위험의 냉온기에 수온 19에서 20도 이상의 물을 15에서 20cm 깊이로 깊게 담수하면 특히 장애형 냉해, 뭐 수인기 냉해, 출수기 냉해 같은 거, 탑패드 냉해, 수온 상승 방지됩니다. 수온 상승 세계 강구. 수온이 20도씨 이하일 때는 물이 넓고 얕게 고이는 온수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수로를 넓게 하여 물이 얕고 넓게 흐르게 하며 낙차공, 수로의 바닥면에서 설치된 수리 구조물로 물의 흐름과 물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 많은 온조수로를 설치합니다. 온조수로, 관계 용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든 용수로입니다. 햇볕을 많이 받고 물이 쉽게 데워지도록 폭을 넓게 하고 깊이는 얕게 합니다. 넓게, 얕게. 물이 파이프 등을 통과하도록 하여 관계수온을 높이고 관계수로의 잡초를 제거하여 수강량을 높입니다. 아, 농사 짓고 싶네 진짜. 아예 손해평가사도 재밌겠지만 농사도 재밌겠지만 식품기술사도 재밌겠고, 아,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겠네요. 할 거 많습니다. 미술도 해야죠. 걷기도 해야죠. 자, 물이 파이프 등을 통과하도록 하여 관계수온을 높이고 관계수로의 잡초를 제거하여 수강량을 높입니다. OED, 증발 억제제, 수온 상승제를 1000제곱미터 시바르당 얼마를? 5kg. 저는 이거를 지금 킬로그램을 쌀포대로 생각하잖아요. 쌀 사면 보통
20kg짜리가 있고 10kg짜리가 있고 4kg짜리가 좀 있어요. 4kg짜리가. 근데 지금 요거래네요. 5kg. 한마디로 20kg짜리는 요 정도 시바르에 이렇게라도 알아놔야지 나중에 그 냉해 대책할 때 OED 주세요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1헥타르에는 얼마야? 1헥타르에는 곱하기 10이니까 50kg이니까 두 포 반을 하면 저는 그래서 포를 하면 보통 20kg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포 반을 1헥타르에 뿌리면 되는군요. 제가 변호사실 듣는다면 이거 상식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한 해의 종류입니다. 한 해 월동중 추위로 인해 작물이 받는 피해를 말합니다. 추위로, 이거는 냉해로. 동상해, 냉온, 이건 온도예요. 온도. 이 냉해는 온도해고. 이것도 온도해잖아요. 다 온도해예요. 지금 온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물의 온도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한 해는 이제 공기. 이거는 공기 쪽에 온해군요. 동상해. 동해와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합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 작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 받는 피해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서 작물 조직에 결빙이 생기는 일이라고 써있겠습니다. 상해. 서리로 인해서 -2에서 0에서 작물이 동사하는 피해입니다. 봄에 일찍 파종하거나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인데 너무 일찍 파종을 하면 이식하는 작물, 과수의 꽃은 상해를 입습니다. 상해. 서리해. 서리해로 상해버려요. 상주해, 동상해. 상주해. 서리빨이 서서 맹류 등의 뿌리가 끊기고 식물체가 솟구쳐 올라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이게 맹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땅이 어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유리 구슬처럼 얘가 찔러요. 그렇게 상주해입니다. 서리빨은 토양에 수분이 많고 60% 이상, 추위가 심하지 않을 때. 지표는 0도인데 지중은 0도 이상. 지표는 다시 한번 0도 기준이에요. 0도. 이게 지금 얘가 지표고 얘는 지중이죠. 얘는 0도 이하의 온도고 얘는 0도 이상의 온도일 때 충돌 뭐가 상주해가 있습니다. 남부 식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며 토양 동결이 심할 때는 상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얼어버리면 편해요. 이게 진짜 뭐 0도에다가 그러니까 땅에서는 얼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얼음길은 아닌데 0도예요. 0도. 얼음길이지. 얼음길. 0도 이하. 지중은 0도 이상일 때 상주해가 있다는 거죠. 남부지방 맥작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동상해. 동결된 토양이 솟구쳐 오르는 것으로 솟구쳐 올라 이렇게. 서리빨과 비슷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동상은 추운 지대에서 적설량이 적고 눈이 적어요. 우리 보령 적설량이 지금 28도 미터 지금 상향 조정됐어. 2022년에. 그래가지고 시설 하우스 할 때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적설량이 적고 우리는
토양 중에 깊은 동결층이 형성될 때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오히려 발생이 많겠네요. 이것도. 춥긴 한데 적설량이 적어. 눈이 들어와. 이럴 때. 자, 대책은 퇴비의 시용, 사토의 객토, 배수 등으로 서리빨이나 동상의 형성을 줄입니다. 한마디로 물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잎단 형성 조성해주고요. 맹류는 광파 재배를 하여 뿌린 골의 토양 수분 함량을 적게 하여. 그냥 광파는 뭐야? 그냥 푸아 넓은 데 그냥 푸아 이렇게 뿌려서 재배하는 게 광파인데, 광파 재배인데, 뿌린 꼴의 토양 수분 함량을 적게 해가지고 서리빨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냥 수분도 좀 적게 하시고. 나오나요, 광파? 수량을 높이기 위하여 골 너비를 보통보다 넓게 하여 파종하는 이렇게 광파. 파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뿌림골, 종자를 땅 속에 파종하기 위하여 만드는 골입니다. 골. 서리빨이 발생하면 맹류의 뿌림골을 발로 밟거나 회전 롤러를 이용해 진압합니다. 맹류는 뭐를 해라? 다밥을 혀라. 밟아줘라. 건조해. Injury due to drying 있습니다. 월동중 토양은 상당한 깊이로 동결되는데 따뜻한 낮에 토양 표면은 해동되어 수분이 증발되고 지중해는 동결층이 그대로 유지되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건조해가 발생합니다. 야, 이거는 지금 상주해는 0도를 기준으로 0도보다 이하고 0도보다 이상이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건조해는. 자, 땅에 있습니다. 지중입니다. 지표입니다. 수분이 여기는 낮에 따뜻해요. 물이 증발되겠죠? 물이 없어졌어요. 지중해는 얼음입니다. 얼음. 물이 이렇게 얼음으로 돼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수분이 공급되질 않아요. 건조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누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맹류. 이게 보리빵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겁니다. 뿌리가 얕은 월동작물은 눈이 적게 올 때 건조해가 발생합니다. 보리빵 맛있는데 말입니다. 보리빵. 보령에도 보리 재배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습해, wet, injury. 저는 가끔 한자도 봅니다. 저습지도 이거겠죠? 월동 중 겨울을 지나는 동안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따뜻할 때 눈이 많이 왔으니까 물이 많겠네요. 기후가 따뜻할 때 눈이 녹아서 물이 됐겠네요. 저습지 월동 작물은 습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과수작물의 동해 및 상해, 서리 피해. 과수작물의 동해 및 서리 피해에서 배나무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배나무. 최근에는 온난화 영향으로 개화기가 빨라져 핵과류, 핵과류가 지금 저거잖아요. 복숭아, 복자양, 매살대. 이게 핵과일이잖아요. 서리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어머나
복숭아, 자두, 양행두, 매실, 살구, 대추나무, 대추. 이게 지금 서리 피해가 발생해요? 아우, 과수원도 하기 힘들겠네요. 과수원이나 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습니다. 잎눈이 꽃눈보다 내한성이 강합니다. 이런 거 보다는 가로쳐야 돼요. 잎눈이 내한성이 강하다. 그렇군요. 서리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가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상팽을 이용하는 송풍법. 방상팽 제공하는 보도사업도 있었던 듯합니다. 기억이 나는 것. 톱밥 및 왕겨 태우기 등이 있다.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과수 측정팀 있을 때 과수팀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동해의 기구, 작물 조직 내 결빙에 의해 받는 피해이며 월동 작물은 흔히 동해를 입습니다. 흔하군요. 세포 결빙, 세포 외 결빙. 세포 조직 내 결빙은 지백의 농도가 낮은 세포 간극에 먼저 결빙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세포 간극에 결빙이 생기는 것이다. 어디에? 간극에. 세포 외 결빙 시 내동성이 강한 식물 세포는 수분 투과성이 높아서 세포 내 수분이 세포 간극으로 이동해가지고 탈수되면서 이스케이프 살아요. 결빙이 외결빙은 커지고 내결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탈출 성공입니다. 세포가 충분히 탈수되면 세포 내 삼투압이 높아지고 원형질 콜로이드성 물질이 농축되어 결빙이 생기기 힘들며 마이너스 190도에서도 결빙이 생기지 않는 보고가 있습니다. 탈출 성공. 물 탈출 성공. 삼투압 높아지고 원형질 콜로이드성 물질 농축되어 결빙이 생기기 힘들었어요. 굿잡. 굿잡. 세포 내결빙입니다. 세포 내결빙. 이거 위험한 거죠. 결빙이 더욱 진전되면서 세포 내 원형질, 세포액이 얼게 되는 것으로 수분 투과성이 낮은 세포는 세포 외 결빙이 신장하여 끝이 뾰족하게 되고 원형질 내음으로 침입합니다. 세포 원형질 내부에 결빙을 유발합니다. 세포 내 결빙은 원형질의 구성에 필요한 수분이 동결되어 원형질 단백질의 응고, 변형으로 원형질의 구조가 파괴되어 세포는 즉시 동사하게 됩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세포 내 결빙 발생의 난이는 작물의 내동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포 외 결빙에서 세포 내 수분의 세포 밖 이동으로 세포 내 염류 농도는 높아지고 수분 부족으로 원형질 단백질이 응고하여 세포는 죽게 되죠. 세포 외 결빙에서 온도의 상승으로 결빙이 급격하게 융해되면 원형질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세포는 죽게 됩니다. 세포 외 결빙으로 살려놨어. 근데 온도의 상승으로 결빙이 급격히 녹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그 냉동실에 넣어놨던 고기를 서서히 녹여야 되는 원인처럼 보셔도 됩니다. 파괴돼요. 급격하게 녹이면. 급격한 동결. 서서히 동결되면 세포 내 수분의 투과와 탈수가 잘 진행되어 세포의 결빙이 쉬워져요.
세포의 내 결빙은 어려워지나 급격히 동결될 때는 수분의 투과와 탈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포 내 결빙이 발생하여 게임 오버가 되게 됩니다. 세포의 결빙은 세포의 탈수와 수축이 반복되며 이때 원형질 분리가 생기지 않고 수축합니다. 급격한 동결 경우 원형질은 원형질 막보다 더욱 수축되어야 하는데 원형질 분리가 생기지 않아 원형질 막에서 분리되지 못하여 수축 과정에서 내외 양방향으로 기계적 견인력을 받게 되는데 기계적 견인력이 급하고 강하게 작용하여 원형질의 기계적 파괴가 초래되어 동사합니다. 급격한 융해, 빈결된 조직이 급하게 녹을 때에도 동사가 심해지는데 세포 간극의 녹은 수분은 먼저 원형질 막으로 스며들어 원형질보다 원형질 막이 먼저 팽창하게 되고 이때 원형질이 원형질 막에서 분리되지 못해 원형질은 기계적 견인력을 받게 됩니다. 빈결 상태의 무나 가물 냉수에 서서히 해동하면 조직이 살아나지만 더운 물에 급하게 녹이면 조직이 죽게 됩니다. 빈결 상태의 감,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홍시를 얼려놓은 겁니다. 오늘 감 얘기하니까 냉수에 서서히 해동하면 조직이 살아난다니까 저도 이 홍시를 서서히 해동해서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시 먹는 날입니다. 더운 물에 급하게 녹이면 조직이 죽게 됩니다. 동결과 융해의 반복.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 조직의 동결 온도가 높아져 동해를 받기 쉽게 되며 동결될 때 세포 내에서 세포 간극으로 이동한 수분이 융해될 때 증발되어 잎의 수분 부족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감귤류에서는 동결과 융해가 반복될 때 동해가 커집니다. 작물의 동사점, 동사 온도. 작물이 동결로 단기간 내에 동사하는 온도입니다. 작물의 동사점은 그 작물이 동결에 견디는 정도를 표시합니다. 동사점은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동일 작물이라도 발육 상태, 생육 단계, 부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작물이나 조직의 동사는 저온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조직 내의 결빙으로 유발됩니다. 작물의 내동성, 생리적 요인, 세포 내 자유수 함량이 적을 것. 세포 내 자유수 함량이 많으면 세포 내 결빙이 생기기 쉬워 내동성이 저하합니다.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을 것.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으면 빙점이 낮아지고 세포 내 결빙이 적어지며 세포의 결빙 시 탈수적 저항성은 커져서 원형질의 기계적 변형을 적게 받아 내동성이 증대합니다. 전분 함량이 낮고 가용성 당분 함량이 높을 것. 전분 함량이 낮고 가용성 당분 함량이 높으면 세포의 삼투압이 커지고 원형질 단백질의 변성이 적어 내동성이 증가합니다.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약해지문이다. 전분 함량이 많으면 당분 함량이 높으면 내동성 증대.
이게 진짜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아니 전분도 당분의 일종인데, 탄수화물 일종인데 당분 함량 높으면 내동성이 증대하고 전분 함량 높으면 내동성이 저하한다는 게, 약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 안 되지만 그런데 이해해야죠. 다른 용어로 여기 에서 쓰면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클 것.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면 원형질 변형이 적어 내동성이 커집니다.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연도가 클 것. 외워야지 뭐. 끈적거림 정도가 낮고 부드러운 정도가 클 것.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연도가 크면 결빙에 의한 탈수와 융해 시 세포가 물을 다시 흡수할 때 원형질의 변형이 적으므로 점도가 낮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flexible. 플렉서블을 한 게 내동성이 크다, 이렇게 하네요. tenderness,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Oh my darling, I love you.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물질의 재질이 묽고 부드러운 정도가 내동성에도 좋대요. 사랑에도 좋고. 자, 지유와 수분의 공존. 지유와 수분의 공존은 빙점 강화도가 커져서 내동성이 증대됩니다. 그쵸? 이해되죠? 아우, 깜짝 놀랐네. 빙점 강화도가 커져서 내동성이 증대합니다. 한마디로 물은 금방 얼잖아요. 근데 기름은 안 얼잖아요. 그래서 섞으면 이걸 얼리기 위해서는 더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니까 내동성이 증대되는 거죠. 칼슘이온. 크다 표현하네요. 칼슘이온은 세포 내 결빙의 억제력이 크고 마그네슘도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어우, 카마 좋아요. 카마. 신발, 카마, 카페, 쿠만. 얘는 지금 체내 이동성이 약하고 얘는 체내 이동성 좋은 건데, 아무튼 합심해서 내동성을 강하게 해봅시다. 원형질 단백질의 디설파이드보다 설프히드릴기가 많으면 기계적 견인력에 분리되기 쉬워 원형질의 파괴가 적고 내동성이 증대합니다. 얘는 지금 설프히드릴기가 많으면 내동성이 증대한다. 내동성 증대설. 원형질의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세포 내 결합수가 많아지고 자유수가 적어져 원형질의 탈수 저항성이 커지고 세포 결빙이 감소하므로 내동성이 증대합니다. 콜로이드 많으면 좋아요. 우리 얼굴에도 콜라겐이었구나. 콜로이드 헷갈렸네요. 콜로 시작하니까.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고 세포액 농도
높으면 광에 대한 굴절률이 커지고 내동성도 커진다. 커져? 굴절이 커져? 아, 이거 말하는 거야, 굴절률? 맹류에서의 형태와 내동성. 초용이 포복성인 것이 직립성인 것보다 내동성이 크다. 직립성인 것보다 포복성. 파종을 깊게 하거나 중경이 신경되지 않아 생장점이 땅속 깊이 있는 것. 중경이 여기 숨어 있다 이거죠. 여기 있다. 엽색이 진한 것도 내동성이 크다. 발육 단계와 내동성. 작물은 생식 생장기가 영양 생장기에 비해 약하다. 강한 걸 써야지. 알아. 이거 상식으로 알아서 안 할 거예요. 가을밀의 경우 위에서 사엽기의 영양체는 마이너스 17도에서도 동사하지 않고 견디나 밀로 양조를 하겠다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밀을 키워가지고 우리 밀로 양조를 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겠다네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엽기의 영양체는 마이너스 17도에서도 동사하지 않고 견디나 수인기 생식기간은 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동해를 입습니다. 그렇군요. 내동성의 변화, 경화, 하드닝, 단련이죠, 단련. 맵집. 하드닝 민스 맵집입니다. 저온, 고온, 건조 등 불량한 환경에 노출되며 그 환경에 점점 내성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월동 작물이 5도 이하의 저온에 계속 처하게 되면 내동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월동하는 겨울 작물의 내동성은 기온의 저하에 따라 차차 증대하고 다시 높아지면 점점 감소합니다. 원인: 당분과 수용성 단백질이 증가하여 세포액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증대되어 수분 함량이 저하됩니다. 연화, 소프트닝, 경화 상실, 디하드닝 같은 말이에요. 경화된 것을 다시 높은 온도에 처리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열성, 내건성의 경우에도 상온, 수분 환경에 처리되면 저항성이 약해지는데 이것도 연화에 해당합니다. 휴면, 도먼시. 이게 어원이 잠일 거예요, 잠. 도미터리도 읽을 거야, 아마. 가을의 저온 단일 조건은 휴면을 유도하여 안전한 월동을 하도록 하고 겨울의 저온은 휴면 타파의 조건이 됩니다. 휴면화는 내동성이 극히 강하며 수목, 과수, 채소 등의 눈은 휴면화로 월동하므로 심한 추위에도 견딥니다. 추파성, Winter Growing Habit. 식물 중에서는 낮은 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만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을 가을에 뿌려서 겨울의 저온 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개와 결실하지 않는 식물의 성질입니다. 맹류의 추파성은 영양 생장을 지속시키고 생식 생장으로 이행을 억제하며 내동성을 증대시킵니다. 추파성이 높은 품종은 내동성이 강합니다. 저온 처리로 추파성을 소거하면 생식 생장이 빨리 유도되어 내동성이 약해집니다. 월동 중 저온은 추파성을 소거하므로 봄에는 내동성이 약해집니다. 추파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온 처리로 추파성을 소거하면 생식량이 빨리 유도되어 내동성이 약해집니다. 봄에는 내동성이 약해집니다. 작물의 한 해 대책.
보리에서 참 중요해요. 맹류, 한마디로 맹류. 작물의 한 해 대책, 일반 대책, 내동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합니다. 입지 조건을 개선합니다. 방풍시설로 찬바람의 내습을 경감합니다. 토질의 개선으로 서리 발생을 억제합니다. 408페이지네요. 저습지에는 배수를 합니다. 채소화에는 보온 재배를 합니다. 이랑을 세워 뿌림골을 깊게 합니다. 적기 파종과 파종량을 늘려줍니다. 불리한 환경에서는 파종량 같은 거 늘려주는 거야 항상. 맹류는 우짜라거나, 왜냐면 지금 이렇게 왜 퍼센트 살아남는 퍼센트가 있으니까 파종량을 늘려줘요. 맹류는 우짜라거나 서리시 적절한 다밥을 합니다. 맹류 밟는 거, 아까 그 상주해라든가 뭐라든가 다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 나니까 추파성이 있으니까. 맹류는 칼륨 비료를 증시하고, 칼륨 증시, 종자 위에 퇴비를 시용합니다. 퇴비도 플러스. 맹류는 적기 파종하고 한지에서는 파종량을 늘립니다. 응급대책, 관계법. 저녁 관계는 물의 열을 토양에 보급하고 낮에 더워진 지중열을 받아 올리며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막아서 동상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저녁에 물을 뿌리세요? 네, 동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송풍법. 동상해가 발생하는 밤에 지면 부근 온도 분포는 온도 역전 현상으로 지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은데, 자, 가수나무 하나 그립시다. 가수나무입니다. 밤에 지면 부근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추워. 아이 추워. 여기 더 따뜻해. 오히려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기 더 따뜻해. 온도 역전원선으로 집에 온도가 낮은데 송풍기 등으로 기온 역전 현상을 파괴하면 그냥 강제 대기 해주는 거죠. 작물 부근의 온도를 높여서 상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복법. 이형 거적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작물체를 피복하면, 말아줘요 이렇게 말아주기도 하고, 작물체로부터 방열을 방지합니다. 연소법. 연료를 태워 그 열을 작물에 보내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막 태워요. 연소돼가지고 연소열이. 살수 빙결법. 저온이 지속되는 동안 스프링클러 등으로 계속 살수해서 식물체 표면에 빙결을 유지하도록. 아예 그냥 작은 물방울 둬가지고 여기를 얼게 해요. 표면을 빙결시키는 거예요. 기온이 마이너스 7, 8도 정도에서도 자멸로 인해서 식물체온은 여전히 0도로 유지되어 동상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이 얼 때 물 1g당 약 80칼로리의 자멸을 발생하기 때문이죠. H2O가 말이죠. 얼 때 우리가 뭐예요? 해볼까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면, 지금 물이 고체가 되는, 얼음이 되려면 뭐 마이너스 4도, 이게 마이너스 얘가 그래서 따다. 액체가 되면 0도에서 100도잖아요. 근데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온도를 흡수하면서 이 흡수된 것을 자면 방출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멸. 물질 상태가 기체와 액체, 역시, 또는 액체와 고체 사이에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얘는 액체가 되면은 방열 반응, 흡열 반응이 된다는 거죠.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둘레에서 열을 흡수해야 돼요. 흡열 반응이야 이거. 흡열 반응.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발열 반응. 거꾸로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한다.
이와 같은 경우 열의 출입이 발생하더라도 온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 열을 잡열이라고 합니다. 가장 균일하면서도 가장 큰 본효과. 와, 이게? 얘 몰랐네. 살수 빙결법 진행시켜 입니다. 발연법. 불을 피우고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연기를 발산시키면 열이 가해지고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경감시켜 약 2도의 온도가 상승되며 서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후 대책. 속효성 비료의 추비 또는 연면 시비로 생육을 촉진시키고요. 병충해를 철저히 방지합니다. 동상의 후에는 낙하하기 쉬우므로 적화 시기를 늦춥니다. 피해가 심한 경우 대파를 강구합니다. 자, 일단 온도 환경을 읽기를 마쳤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